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바이오 정책을 총괄할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원으로의 육성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습니다. 점조직 형태의 마약 조직을 효과적으로 소탕하기 위해 위장 수사를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류 가수 원조 1호로 불리는 원로 가수 한명숙 씨가 별세했습니다. 최초의 해외 공연 가수로서 동남아시아를 휩쓸었던 히트곡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는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도 애창했던, 우리말로 애창했던 노래였습니다.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 최진영 TV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가바이오위원회가 23일 출범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첫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바이오 기술과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왜 중요한지 최 대행의 말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바이오 기술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반도체, 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 경제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성공적으로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동력원으로 바이오 산업 육성이 절실합니다. 최 대행은 대한민국 바이오의 대전환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바이오 클러스터들을 여럿 만들어서 한 20군데다 만들어서 서로 돕게 하는,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차세대 먹거리 하면은 AI, 바이오 이렇게 두 개를 꼽을 수 있는데 그중에 특히 이번에는 바이오 전략, 국가 바이오 전략을 지금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재의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20개 정도의 어떤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면 크게 해서 연결시켜서 초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 산재에 있는 이 바이오 클러스터를 서로 협업하고 공유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더 효율적인 그 국가 바이오 어떤 그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그것을 잘 해서 앞으로 이제 앞으로 2년 내에 2027년까지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화로 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10,000개 가까이 지금 창출한다라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즘 공부 잘한다 하면 다 의대로 가는데 단순히 의사해서 프랙티스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의과학자, 의대를 나와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연구를 하는 그런 인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의과학자 육성에 주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의학 분야도 이 직접 바이오와 연결시키고 더불어서 해외에 있는 석학들도 한국으로 유치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국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차세대 신수종 사업으로서의 바이오 산업을 크게 펼쳐가겠다는 그런 큰 어떤 계획을 이제 펼친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의대 하는데 다 임상하고 병원 차리겠다는 그렇습니다. 의사들인데 그분들이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노벨상은 바로 의과학자들에게서 그렇습니다.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개발 분야에는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신약 개발 기간 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 나왔죠? 예, 그 신약 개발에 이제 AI를 도입함으로써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13년에서 7년으로 그리고 투입 비용을 평균 2조 원에서 1조 원으로 이렇게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거의 절반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능해지는 건 데이터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때문인데요. 이걸 통해서 특히 이제 정부와 공공연구기관, 병원, 해외 이렇게 산재해 있는 데이터들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데이터 1천만 건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단히 많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세계 최고 성능의 바이오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 이런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는 대만이 세계적인 최고
강국이고 한데 바이오도 이제 파운드리로 가자 이런 얘기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 업체 이 국가인 대만을 따라잡기 위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도 그거지만 바이오 파운드리에서만큼은 세계 최강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그렇습니다. 향후 7년 그러니까 2032년까지 세계 1위를 목표로 지금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면 뒤에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금을 1조 원이나 되는 전용 펀드를 만든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투자가 될 경우에는 상당 부분 7년 뒤에 이와 같은 꿈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싶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CDMO 이것이 그 바이오 위탁 생산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부문자죠.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을 그 2032년까지 2.5배 정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요즘 뭐 우리가 그 기본 어떤 그 IT 관련해서도 소부장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소재, 부품 그리고 또 네, 그 장비 이런 부분인데 바이오 소부장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핵심 부품을 지금 한 80개 정도로 선도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100개 정도로 늘린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1위를 100개 만들어 보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은 기술 자립을 해가지고 이 그 2030년까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한 15% 정도 더 어떻게 보면 세계 1위 어떤 품목을 확대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계획이 어떻게 보면 계획과 또 그 자금 그리고 실행 인력까지 어떻게 보면 삼박자가 확 그 어떻게 보면 작용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 파운드리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업계 최초로 연매출 4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단한 기록인데요. 이게 더 커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잘 나간다는 중국계 바이오 산업을 견제하겠다. 이렇게 한 게 우리에겐 호재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국내의 제약 바이오 업계로서는 최초로 연매출 4조 5천억을 돌파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 이런 것들을 취할 경우에 국내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개발 생산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경제 산업 전반적으로는 사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게 분명합니다만 그렇죠. 그러나 미국이 이제 생물 보안법을 승인하고 그리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수정할 경우에는 바이오 업계로서는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명암이 있는 거예요. 트럼프 정책이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는 실현이 되고 있지만 조선, 또 지금 말하는 바이오 이런 데는 또 새로운 경지가 열리는 거거든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열어두신다는 어떤 유명한 영화의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국계인 손정희 회장도 참여하는 스타게이트 영화 제목이기도 했어요. 이런 거창한 이름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에 5천억 달러, 대단한 돈이죠. 이걸 투자한다는 구상인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n the future, a new American company that will invest $500 billion at least in AI infra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and very, very quickly, moving very rapidly, creating over 100,000 American jobs almost immediately. This will help people's life. This will help solving many, many issues, difficult things that otherwise we could not have solved with the power of AI. 네, 손정희 회장, 마사요시 손이라고 일본 이름은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길 듯한 포즈로 아주 그 화제가 됐고 트럼프가 즉석에서 2배내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약간 네,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을 연출한 사람이죠. 이 손 회장도 투자하기로 한 스타게이트,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한마디로 AI, 인공지능과 관련한 인프라를 전 세계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향후 아까 그 트럼프 그 대통령 얘기로는 최소 5천억 달러, 네. 5천억 원이 아닙니다. 5천억 달러죠. 현재 환율로 하면은 715조 원. 대한민국 1년 지금 예산이 650조 정도 되니까 대한민국 1년 정부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한 11년치 예산 돼요. 그렇죠. 그 예산을 인공지능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라는 것인데 최근에 있어서 그 중국이 어떻게 보면 범용 그 IT 관련돼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초격차 AI에서의 초격차인 것처럼 미국이 AI와 관련되는 압도적 투자를 해서 중국에 따라온 것을 완전히 초월하겠다. 이런 부분이 그 전략인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여기에서는 미국에서 어떤 전 세계적인 글로벌 IT 기업 오픈 AI라든가 오라클, 소프트뱅크, 송정이 이런 회장 이런 3개사가 주축이 돼가지고 민간이 어떻게 보면 끌고 가고 거기다가 미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부분은 미국이 압도적인 AI의 우위를 통해서 중국의 이와 같은 AI 굴기를 나름대로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평가가 현재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미중이 맞붙은 이 AI의 최전선에서 미국이 스타게이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트럼프의 1호 친구 퍼스트 버디라는 머스크가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본인도 하고 싶어서 참여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이 오픈 AI가 이제 SNS 그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죠. 여기에 바로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 글을 올린 지난 21일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바로 거기에 댓글을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달았냐면 영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They don't actually have the money. 돈이 없어요. 걔들 돈이 없는데 네. 라고 사실 김을 빼는 이런 멘트를 다른 거예요. 나라면 몰라도 걔들 돈 없다. 예,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앞에 우리 얘기한 바와 같이 트럼프가 얼마나 정말 엄청나다. 기념비적이다 이렇게 공을 들여서 치켜 세우면서 자신이 이런 투자 유치를 했다는 걸 과시하고 있는 야심찬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1호 버디 친구 1호라는 그 이 일론 머스크가 바로 그 SNS에다가 걔네 돈이 없다라는 식의 이런 조롱조에 이렇게 김 빼는 얘기를 이렇게 딱 올린 것. 바로 이것을 놓고 이제 많은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 건데 이 머스크는 심지어 그 소프트뱅크 이 3자 참여주 세 축 중에 하나인 소프트뱅크에 대해서도 내가 알기로는 그들이 확보한 돈이 100억 달러에도 못 미치는 걸로 아는데 약속 대금도 못 낼 것 같다. 예, 이게 전체 5천억 달러 중에 100억 달러도 준비가 안 된 것 같던데 이렇게 이제 김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부호로 올라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 영어로 말하는 actually 말로는 부자라고 하는데 지갑을 만약 열어보면 돈 없다 그 사람들 그런 소리입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스타게이트의 주축 멤버인 샘 올트먼과 한때는 회사를 같이 설립해서 잘 지냈는데 갈라섰죠. 그 이후에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오픈 AI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했던 샘 올트먼 CEO와 같이 사실은 그 오픈 AI를 설립할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이사직을 사퇴하고 또 투자 지분도 전부 처분을 하면서 결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실제로 이제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했을 때 바로 그 이 일론 머스크는 또 역시 부정적인 얘기. 이 AI 챗봇은 정치적으로 좀 편향이 돼 있다. 네. 이렇게 또 그때도 김을 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초를 쳤죠. 예, 초를 치면서 자기 자신의 AI 스타트업인 XAI라는 걸 창립을 별도로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자꾸 엇나가는 얘기를 한 데 대해서 지금 미국 언론들은 NYT 같은 경우는 이 머스크와 트럼프 진영 간에 공개적으로 어떤 이견이 표출된 첫 사례다. 맞고요. 라고 네.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 머스크가 트럼프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사례다. 이렇게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를 오냐오냐 하지만 좀 도를 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또 몰라요. 둘 사이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또 넘어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 또 얘기할 수밖에 없죠. 거의 뭐 대통령 다음으로 언론에 자주 나옵니다.
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부효율부에 이게 신설된 조직이잖아요. 윤곽이 드러났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 외곽에서 조언하는 어떤 기구로 만들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정부 내에 대통령 산하, 대통령 비서실 직할로 해가지고 정부 효율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 생각을 하면은 결국 정부 조직법을 바꿔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정부 효율부를 신설하고 거기에 공동수장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를 앉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정부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굉장히 엄청난 빅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국가 기밀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그 어떤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렇게 해야 어디에 예산이 필요한지 예산이 불필요한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조사를 한 결과 예산을 삭감하고 그에 대한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권한까지 준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선된 이후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가 너무 방만하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의 3분의 1만 해도 정부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무소불위에 칼을 쥐어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보잉사 같은 데나 맥도널드는 야, 그 수백만 뭐 수천만 달러 들여 왜 그 비행기 만드냐? 그렇습니다. 드론으로 싹 대체할 수 있어. 특히 이번에 보면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뭐 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F-35라든가 이런 그 F-21 이런 것들이 수억 불씩 되는데 그런 게 뭐가 필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50만 원짜리 드론으로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어떤 미국의 방산 정책에 영향을 끼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트럼프 어디까지 이 머스크를 신임하고 갈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요. 중동, 특히 하마스 이스라엘 하마스전의 휴전, 정전을 내가 시키겠다고 장담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진짜 휴전에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15일 날 드디어 이제 휴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전쟁이 일단은 그 멈췄는데요. 이 2023년 10월 7일 날 발발했던 이 전쟁 이것으로 치열한 그 많은 인명이 희생이 됐던 가자 지구 주민들은 당연히 내 생애 최고의 날이라면서 굉장히 환영을 했고요. 많은 환영을 했는데 네. 이제 그 휴전의 실질적인 조치는 바로 1단계가 19일서부터 시작된 그 6주간의 42일간에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인질 교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는 자국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의 비율로 이제 맞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비율이 아주 재밌네요. 예, 특히 이제 여군의 경우, 이스라엘 여군의 경우는 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서 팔레스타인 수감자 50명과 이쪽 여군 1명을 맞교환하는 이런 조건입니다. 일각에서는요, 과거에 흑인 노예들을 그 뭐 이렇게 30-40마리씩 하던 그 유명한 네. 그런 거와 비교해서 예. 어떻게 사람 하나를 30명 혹은 뭐 50명하고 맞교환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그 숫자 비율이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월등히 이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율로 하면서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로이터가 추산한 바로는 양측의 석방자를 다 합치면 아마 수백 명에서 최대 1,650명 선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정치적 셈법 없이 이 전쟁으로 고통받은 양측의 포로들은 다 풀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자 지구에선 그야말로 축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하마스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포로의 석방 모습 보겠습니다. 네, 만 1년 이상 사지에서 잡혀있다 돌아왔으니 그 감격이 오죽하겠습니까? 트럼프와 바이든은 각자 내공이야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UN 사무총장이 좀 중립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누구 손을 들어줬습니까? 예, 이 결론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이 바이든의 경우는 그 임기를 마치는 날 이제 전 대통령이 됐죠. 이날 이 내 외교는 이 일, 즉 가자 지구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네. 이거는 끈질기고 고된 미국 외교의 결과였다라고 이제 자화자찬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트럼프도 못 참죠.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SNS 트루스 소셜에다가 자 작년 11월의 역사적 승리, 즉 나의 당선 이것이 아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그러니까 내 정부가 확실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자, 라고 했는데 심판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심판격인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 연설을 통해서 트럼프의 가자 휴전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판정승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휴전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 망설이다가 갑자기 승인을 했는데 우리는 바로 강력한 외교의 한 사례를 여기서 목격하게 됐다라고 트럼프의 공을 인정했습니다. 역시 현직이 저렇게 무서워요. 현직이니까 아무래도 유엔 사무총장 전직 대통령 판정승 해봐야 무슨 실익이 또 있겠습니까? 제 생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러시아에게도 우크라이나와 종전하라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세를 지금 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이상 러시아 국민들의 생명을 잃는 전쟁은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멈추지 않으면 경제 제재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재네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러시아도 지금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지렛대로 해가지고 이 전쟁을 마친다고 하면은 우리 미국이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만약에 계속 이것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높은 세금 관세를 통해서 압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지금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난번 대통령이었으면 이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네. 자기 그 사이에 또 자기의 어떤 그런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은 러시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고 또 푸틴 대통령과도 관계가 좋다라고 하면서 러브콜과 함께 어떻게 보면 당근과 채찍 같이 하면서 빠른 종전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거 십자군이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칼을 들었잖아요. 그런 생각도 나고요. 그렇지만 상대는 러시아입니다. 푸틴입니다. 러시아 쪽 일단 시큰둥하게 반응했다고요? 예, 드미트리 페스코프라는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추가 관세와 또 제재를 경고하면서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 새로울 것 없다. 늘 있던 일이다라고 이제 시큰둥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도 이렇게 제재라는 방법을 너무나 자주 사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별일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러시아로서는 은근히 신경이 안 쓰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힘 있는 미국에서 얘기하니까 일단 그렇다고 또 체면 죽게 처음부터 덥석 받을 수는 없고 일단 퉁쳐놓고 보는 거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휴전을 하는 건 좋은데 미군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까지는 계속 도와달라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휴전을 한 상태에서 평화유지금 PKO가 들어올 경우에 전체 필요한 인원이 한 20만 정도 된다라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판단하는 것 같은데 EU의 동맹국들만 해서는 20만 명의 군인들을 보낼 수 있는 능력도 인원도 없다는 것이죠. 없죠.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미국의 어떤 미군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어떤 향후에 휴전 이후에 전쟁 재발 방지 이런 취지에서도 미군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런 평화 유지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미군이 들어와야 향후에 어떤 러시아가 재무장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런 부분을 러시아에서 받아들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현재의 휴전이란 얘기 자체가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얘기를 나오는 거 보면은 종전도 그리 멀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지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종횡무진이라고 해야 할지 트럼프 국내외적으로 요새
잘 나가고 있습니다. 힘 좋을 때죠. 자, 이 휴전은 우리 안보와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분석도 나왔지만 사실이 그렇죠. 자, 어떤 내용이죠? 예, 이제 전문가들은 지금 뭐냐면 트럼프가 북한 핵과의 협상을 은근히 서두르고 있다. 사실 어제도 폭스뉴스에 보면은 김정은을 스마트한 친구라고 표현하면서 대화의 강력한 의지를 시사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북한과 핵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크라이나전과 동북아의 균형을 갖추도록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다라는 건데 무슨 소리냐.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종전을 트럼프가 공약한 대로 종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북한이 1만 2천 명의 파병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북한군이 여기서 철수를 해야 뭐가 이렇게 종전이 되든 뭐가 되든 가능한데 그래서 우선은 그 북한과의 핵 협상을 서둘러서 북한군을 철수를 시키고 그 반대급부로 이제 이 우크라이나전에서의 북한군이 없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종전 협상을 돌입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트럼프로서는 다음 수순인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특히나 지금 동아시아에서 그 유일하게 그 러시아, 중국, 심지어 북한까지도 핵 능력을 보유하고서 이렇게 강하게 버티고 있는데 미국이 유일하게 핵 우상국으로서 이걸 버티다 보니까 혼자로서는 힘에 부치니까 네.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핵 개발, 핵 무장을 유도하도록 해서 어떤 이것에 맞대응해 나가도록 부담을 덜어내겠다. 이러한 의도가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점점 이 스몰 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에 첫 한미 외교장관 통화 한 사람이 바뀌었죠. 얼굴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예, 그 한미 이제 우리 조태열 외교장관하고 마코 루비오 미국 신임 국무장관이 23일 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미 외교 수장 간의 공식적인 첫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눈 대화는 한미 동맹, 북핵 문제 그리고 한미일 3자 협력 이러한 아주 중요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루비오 장관이 자 미국의 한국에 대한 동맹으로서의 방위 공약 이것은 철통같이 확고하다. 아이언클레드. 예, 네. 라는 입장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조 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방미를 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서 우리 조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네. 이런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했습니다. 특히 이 위장 수사, 언더커버라고 하죠. 이거를 제도화해서 신분을 숨기고 마약 조직에 잠입하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20대 초반 남녀들이 이제 호기심에 많이 접하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도 고등학교 3학년을 조사를 했다. 약팔이만 잡을 수 있으면 뭔들 못 되겠습니까? 내가 책임지고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해줄게. 아무리 전쟁 아닌 뭘 선포해도 마약 사범은 갈수록 늘고 있고 재발률, 재범률도 지금 아주 높다죠. 그렇습니다. 마약은 이른바 파멸에 이르는 약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파멸에 이르게 한 핵심 키워드는 중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재범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프를 보고 말씀드리면은 결국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마약 사범이 16,044건 정도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한 5, 6년 사이에 지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27,611건으로
대폭 증대됐습니다. 예. 그래서 대검찰청이 발행한 그 마약류 월감 동향에 따르면은 마약 사범이 10년 새에 3배나 늘었다라고 하고 지난 5년간 같은 경우에는 71% 증가됐다라고 하는데요. 좀 전에 질문하셨던 그런 재범률과 관련해 가지고는 경찰청 통계가 있는데 그거 보면은 아주 심각한데 5년 동안 재범률이 50% 이상을 지금 상회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저지른 사람이 다시 그렇죠. 다시 손대는 것. 끊었다가도 자꾸 손이 되는 그런 중독 때문에 무는 것 같은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하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데 마약 불법 투약자가 2023년 기준으로 대략 31만에서 46만 명 정도로 추정되니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것 같고 종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유흥업소 종사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지금 마약류가 퍼지가 있다는 점에서 마약 청정국이 유지되던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정도 46만 명이면요. 제가 생각나는 게 목포하고 거제 인구 합친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범죄도시, 베테랑, 열혈사제 그 앞에서 뭐 그 치킨으로 위장했던 것도 생각이 나는데 이런 마약 위장 수사를 다룬 인기 영화, 드라마 참 많았죠. 하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이런 거 전혀 할 수가 없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이런 케이스를 그 함정 수사라고 하죠. 함정 수사가 대법원 판례에 할 때는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 한마디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탁 잡는 네. 그 부분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범위 유발형 함정 수사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할 생각도 없는데 적극적으로 그거 나한테 팔아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자체가 위법한 수사로서 그 증거 능력이 없어서 무죄가 받는 그런 것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 유치. 범죄 의사를 유발하는 네. 범의 유발형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 사범은 이렇게 안 하면은 사실 현실적으로 발본색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마약류 관리법 관련을 개정을 해서 말씀드렸듯이 신분을 위장해서 어떻게 보면 마약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에 접근하는 그런 수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최근에 재미있게 저도 봤습니다만 이 드라마 열혈사제 2에서는 여경이 유명 가수가 그 역을 맡았는데 신분을 숨기고 마약 조직에 잠입해서 그 유흥업소 종사자처럼도 위장을 하고 그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신문이야! 또 핵잠수함 발동했네 또. 너무 위험해서 함께 할 수 없어요. 이게 벨라토로서 이번 사명이에요. 약팔이만 잡을 수 있으면 뭔들 못 되겠습니까? 내가 책임지고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해줄게. 갑시다. 조만간에 약팔이판에서 전쟁이 크게 앞날기다. 조용조용 야금야금 해먹자고. 네, 정부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이 마약 조직을 잡기 위해 이런 위장 수사를 제도화한다고 발표했죠. 예, 이 점조직 형태의 마약 유통 이 망을 적발하기 위해서 비공개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잠입 수사를 할 때 위조 신분증 또 위조 서류를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수사에 협조한 마약 사범에게는 형벌을 감면해주는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제보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 이것을 현행 5천만 원까지로 돼 있는데 이것을 최대 3억 원까지로 높이기로 했어요. 웬만한 이제 복권 수준으로 좀 올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또 중요해요. 그럼요. 돈을 한번 걸고 내가 위험을 무릅쓸 만하다. 5천만 원은 좀 약하죠. 네. 이런 정도로 이제 정부도 적극적인 법제화와 예산 지원 방침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위장 수사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 그러니까 정치권뿐 아니고 그러니까 정부뿐만 아니고 정치권, 국회에서도 좀 도와야 되는데 발의는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위장 수사 내지 잠입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함정 수사는 잘못하면은 잡았다가도 나중에 위법 수사라는 이유로 해서 모두가 무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기소 단계에서. 그렇죠.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마약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달리 아주 점조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최종 단계의 공급업자는 어떻게든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라인을 거쳐서 최종 이것을 푸는 그 공급업자 거기를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현실적으로 마약 단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른 일반 범죄가 아닌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특별히 이렇게 그 잠입해서 수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신분을 숨기는 그런 허위 신분증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게 그 무한정할 경우에는 인권 침해적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3개월 단위로 하고 느린다고 해도 1년 그리고 그 수사가 끝나면 바로 어떤 모든 것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서 나름대로 법적으로 허용을 하되 그것이 남용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되 인권 보호와 남용은 막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정부는 또 AI를 도입해서 마약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어딜 가나 요즘은 AI죠.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이제 그 정부가 도입하려는 AI 시스템은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로 내외국인이 입국 단계에서 어떤 AI로 소지하고 있다.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고위험군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여기에 이제 AI를 들어가고. 사용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국제 우편 또 통관 검사에서 예를 들어 투사 검색기 같은 데에 AI를 활용해서 어떤 밀수나 또 비대면 거래 이것들을 잡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CCTV 분석에다가 역시 AI 기술을 적용해서 이른바 속칭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추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도 이제 하겠다. AI를 통해서 하면 정확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우편 통과는 워낙 장수가 많으니까 AI가 이렇게 하면 예. 인간이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겠죠. 시간도 절약이 되지만 정확도에서도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네. 예. 자, 이런 여러 가지 기법, 수사 기법에 AI를 지금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요즘 터지는 큰 문제, 마약 운전입니다. 음주운전과는 겉으로 봐선 구별이 거의 어렵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저 사람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했고 경찰이 따라가 봤습니다. 비틀대는 거 보셨죠? 그런데 막상 음주 검사를 했더니 음성 나왔어요. 술도 안 먹었는데 마약 아니야? 검사했더니 양성이 나왔다죠? 그렇습니다. 차가 가다가 비틀비틀하고 서다 가다 하고 가는데 이 백미러는 접어 있고 그래서 뒤에서 있던 분이 이상해서인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네. 바로 또 경찰 진짜 빨리 신속하게 출석하지 않습니까? 정말 사이드가 접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하면서 한번 불어주시죠 해서 음주 측정을 했더니만 웬걸 분명히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는 제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 뭐지 하면서 딱 봤더니만 이게 경찰의 현장 검찰의 매의 눈이 무서운 것 같은데요. 네. 그 차 내의 뒷자리에 뭔가 흰 물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좀 더 상세하게 조사를 했더니만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백주 대낮에 그 마약에 취해서 술을 이게 운전을 했다는 것이 일반인으로서는 정말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마약이 이 일반인들한테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향후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음주운전 같지만 음주운전이 측정되지 아니할 때는 이 경찰로 가서 마약류 간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경찰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하려면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제력을 줄 수 있게 정부가 나선다고요? 예, 이제 지금까지는 정부가 또 마약 이 복용이 의심된다라고 운전자를 단속을 하려고 해도 강제적으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것을 강제적으로 검사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 영장을 받아오기 전에는 안 됐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우리가 음주운전 단속처럼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우리가 처벌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마약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한 시대를 그야말로 풍미했던 히트곡, 뭐 여럿이 있겠지만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가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 할 겁니다. 원로 가수 한명숙 씨 향년 90세로 별세하셨는데 이분이 1961년 KBS가 개국했을 때 노래하던 모습이 있습니다. 보시죠. 그해 12월 서울 남산에 KBS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했습니다. 한명숙 씨가 부른 노란 샤츠 입은 사나이가 한창 유행하던 때입니다. 노란 샤츠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저 화면에 나오는 분들 거의 다 이제 돌아가셨죠. 노란이 아니고 당시 노란입니다. 노란 샤츠 입은 사나이. 정말로 한 시대를 풍미했죠. 그렇습니다. 이어서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그대가 나는 좋아. 아마 그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정확해요. 하는데요. 네. 그 60년대 초반에 공전의 히트를 했던 부분이고 특히 당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 샤츠 직접 입기로 했다는데 그것이 택시 운전기사들의 어떤 제복에서 비롯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거기서 택시기사의 노란 유니폼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가 얼마나 유명했느냐. 실제로 1983년에 당시 일본의 총리, 나카소네 총리, 지한파 총리로 유명하신 분이죠.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 만찬장에서 이 노래를 한국말로 불렀다라고 하니까 일본에서도 공전의 히트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2018년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때 선수단 입장곡으로도 불려졌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노래 유행한 배경에는 미 8군 무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한명숙 씨는 이제 미 8군 무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작곡가 손석우 씨의 눈에 들어서 바로 이 노란 샤츠의 사나이라는 곡을 받으면서 이것이 데뷔곡이자 대히트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미군들도 이걸 잘 알아서 이 귀국할 때 선물로 한명숙 씨의 이 앨범을 구입하는 게 유행이었다고 하고요. 대단한 인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윤복희, 패튀김, 신중현 이런 분들도 다 미 8군 무대에서 뛰다가 이렇게 대중 가요 무대로 진출하게 되는 일종의 돌파구가 바로 이 한명숙 씨가 비롯됐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현미 씨와 한명숙 씨가 절친인데 그분들이 미 8군 가수의 원조. 그 뒤로 윤복희, 패튀김, 신중현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한명숙 씨는 원조 한류 가수 1호로 불리죠. 지금 60대 이상 분들이 학창 시절에 소풍, 야유회를 가면 그 MC 맡은 친구가 방금 동남아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어쩌고 했어요. 그 멘트가 어김없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게 한명숙 씨 때문이었죠. 와, 저도 저희 형님 이렇게 갈 때 보면은 정말 그 방금 동남아에서 공을 하여튼 이런 약간 코맹맹이 소리로 했던 부분이 참 기억나는데 이분이었다는 게 참 새로운데요. 네. 지금 그 특히 진짜 일본, 홍콩, 베트남, 태국, 대만 등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인회의 인해가 이렇게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총리께서 직접 한국말로 불렀을 정도니까 그 히트 정도가 미뤄 짐작되는데 어마어마하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방송국 PD 같은 경우에도 모시기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요. 한명숙 섭외가 안 됐대요. 그렇죠. 워낙 그만큼 또 몸값이 비쌌다는 것일 것 같은데 실제 당시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에 와서 이 노란 샤츠 사나이가 대한민국 국가냐 이런 오해까지 샀을 정도였다고 전부 합니다. 그 노래만 부르고 다니니까 애국가가 아니고 노란 샤츠인 줄 알았대요. 네, 이거 전부 다 싫어합니다. 고인은 일찍이 남편과 30대에 사별하고 자녀를 홀로 키웠고 말년에는 참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컸다고 하네요. 예, 이제 70년에 30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이남 일녀를 홀로 키웠는데요. 이 가수로서는 치명상이라 할 수 있는 게 이 성대 수술을 2번이나 하고도 8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활동을 이어갔던 이런 가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장한 어머니상, 국민 문화 훈장 이런 굵직한 상도 받으셨습니다. 이 분의 또 특징이 보면은 이게 스캔들이 그 당시에 유명했던 또 가수였고 일찍 사별했으니까 단 한 건도
그런 그 어떤 불미스러운 뉴스는 없던 분이었어요. 또 그러니까요. 자기 관리를 그만큼 철저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연예계에 있다 보면은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소문도 많이 날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뚜렷한 족적도 남기고 개인적인 어떤 역사에 있어서도 어떤 스캔들이 없었던 그런 가수로 기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평판도 좋으면서 아마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현미 가수 이분하고도 굉장히 절친이셨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돌아가시기 지금 9순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노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연예계에서 이 한명숙 씨가 매우 아프다,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연예계에서 있는 분들도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살아생전이나 살아 이후에서나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그렇게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하늘의 부름을 받으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전성기 때도 최전방 방문, 파월장번 위문은 항상 가셨다는 안보를 중시하던 가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진영 대표, 박성원 위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부터 짧게는 6일, 길게는 9일의 설 황금 연휴가 시작되죠. 하지만 그 시간에도 일을 해야 하고 경제적 어려움은 더 커지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함께 나누는 건강한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